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안서 작가의 시골뜨기 서울뜨기라는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수필은 197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작가님께서 강화에 사는 친척집 결혼식에 참석하여 보고 느끼신 내용입니다. 시골에 살았던 저는 옛날로 돌아간 느낌으로 작품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그 시절에는 마을에서 전통 혼례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또 결혼식은 군 소재지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고 필요에는 집이나 식당을 이용하였는데요. 접대 음식은 모두 집에서 직접 마련하였죠. 그래서 약과나 육아 같은 것은 한 달 전부터 손수 만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들의 노고가 참 컸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이 글에서 50년 전의 시골 결혼식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작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골뜨기 서울뜨기 박완서. 시골 잔치구경. 뭔가 모르게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맏아들 결혼식에 와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전혀 예기치 않은 결혼의 초대가 나에게 이상하리만치 신선한 기쁨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시골이래야 서울에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강화도요. 강화에는 전등사가 있어 몇 번 가본 일이 있지만 친척집에 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강화에 산다는 친척들은 서울에 올 적마다 우리 집에 들렀고 묵어가는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강화에 한번 놀러 오라고 강화엔 전등사란 절도 있거니와 친척만 해도 20여 가구가 살고 있으니 며칠이라도 심심찮게 수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내가 이미 몇 번이고 강화에 가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강화까지 와서 그까지 절이나 보고 바닷가나 거닐고 친척집은 그냥 지나치는 나를 전혀 상상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런 말은 그들에게 어떤 배신감을 줄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이쪽에서 무심히 시들하게 대했다고 할 수 있는 친척들의 생활에 나는 벼랑간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명승지의 절경의 유혹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시골 생활에 새삼 목가적인 꿈을 가질 만큼 철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인이라면 싫건 좋건 숨 쉴 수밖에 없는 각박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어느 만큼은 외면하고도 살 수 있는 시골 생활, 사모 간대와 족두리가 있는 결혼식 광경은 상상만 해도 유쾌했을 뿐이다. 나는 기운이 극강화한 날 아침 신촌에서 강화행 시외버스를 탔다. 버스가 도시권을 벗어나 김포가도를 달리자 나는 서울에 다시는 안 돌아오기라도 할 듯이 에이 지긋지긋한 고장 하면서 멀어져가는 서울에다 대고 힘껏 삿대질까지 한 번 했다. 읍내 차부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앞장서 안내한 곳은 신랑집이 있는 호박골이란 마을이 아니라 차부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예식장이었다. 낡고 협소한 2층 건물 회색빛 담벼락에는 그날 짝지어질 무려 7쌍이나 되는 신랑 신부의 이름이 적힌 흰 종이가 바람에 을씨년스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예식장은 2층이었고 계단 밑에 접수가 있었다. 접수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못해서 준비한 축의금을 내놓았으나 나는 뭔가 좀 서운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축의금을 혼인잔치를 총지휘하랴 패백받을 준비하랴 허둥지둥 바쁜 신랑 어머니에게 직접 넌지시 건네주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신랑 어머니가 와준 것도 고마운데 뭘 이런 것까지로 시작해서
구수한 너스레를 한바탕 떨면서 치마를 홀로덩 걷고 융바지에 달린 자르만한 속주머니에 그것을 간직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었다. 비좁은 식장에선 이미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으려는 시간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린 신부 옆에서 엄숙한 얼굴로 굳어있는 신랑 어머니가 내 모습을 발견하더니 셔터를 누르려는 사진사를 급히 제지하고 다짜고짜 내 손목을 잡아 끌어 가족사진의 일원으로 끼워주었다. 나는 좀 난처했지만 신랑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질려 고분고분 굴 수밖에 없었다. 말이 가족사진이지 일가 친척을 총망라한 대친족 사진이어서 사진사를 애먹이고 있었다. 더 우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신랑 쪽 친족이고 신부 측 친족의 사진 촬영은 신랑 측이 끝난 다음 따로 한다는 거였다. 양가가 같이 찍으려도 너무 인원이 많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도시하고는 달랐다. 그래서 나는 차츰 따숩고 즐거운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심리가 지척이던 시골이었는데 식이 끝나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 제각기 다투어 택시를 불러 타고 합승을 하는 광경도 재미있었다. 나는 허허한 겨울 들판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동행이 없었고 여기서 저긴 줄 아느냐 심리나 되는 데라고 누구나 심리를 강조하며 걷는 걸 만류했다. 어려서 시골서 자란 나는 그때 시골 사람의 거리감으로 심리쯤이 얼마나 지척이란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도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잘 살게 됐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삽시간에 읍내 택시란 택시는 싹 쓸어 호박골을 향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줄 달았다. 같이 합승한 친척들이 잠옷 자랑스럽게 신랑 집이 얼마나 잔치를 잘 차렸나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떡을 5가만이나 하고 돼지를 2마리나 잡았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5마리겠죠 하고 정정을 했다. 그 친척은 큰 잔치에 그까지 5말을 누구 코에다 붙이냐고 한사코 5가마니를 주장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웃었고 그 친척은 잠옷 자랑스러운 듯 으스댔다. 나는 속으로 아마 1가마쯤은 했나 보다고 생각을 고쳐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친척이 이 고장에선 떵떵거리고 사는 부장가 보다고 생각되어 흐뭇하고 약간 으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도한 신랑집은 간살이 좁은 방이 2개밖에 없는 낡은 초가집이었고 부엌이랑 헛간이랑 그 밖에 해놓고 사는 게 30여 년 전 심리쯤은 지척으로 알던 시절에 우리 시골 마을의 집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신랑 집의 혼란과 소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돼지우리가 있는 뒷뜰에 차이를 치고 임시로 마련한 쑥쑥 안에는 2개의 드럼통에 막걸리가 철철 넘치고 돼지비계를 썰어 접시에 담는 남자들이 엉겨붙는 사람들을 뭐라고 고래고래 악을 써서 쫓아내며 세도가 당당했다. 한 접시 더 달라커니 그 방엔 아까 한 접시 들여보낸 걸 번연히 아는데 더 달라면 어떡하느냐느니 대강 그런 소리였다. 5가마 떡살의 풍요와 그 이면 추운 날인데도 마당이고 헛간이고 추녀 끝이고 멍석을 깔고 상만 하나 갖다 놨다 하면 사람들이 악모구리 끌듯 몰려들고 여기저기서 악들을 쓰곤 했다. 이웃집 방까지 얻은 모양으로 뒷문으로 음식을 담은 목판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손자를 서너씩 때린 할머니들이 염치 불고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도저히 발 들여놓을 틈이 없는데도 손님들은 꾸역꾸역 밀어닥치고 신랑의 부모는 그저 싱글벙글 누구든지 어서 오라고 환영을 했고 가는 사람은 한사코 못 가게 붙들었다. 그런데도 그게 조금도 인사치레 같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보이니 기가 찰 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도 못 쉬게 짓눌리며 이런 신랑 부모네들을 경의와 약간의 공포로 지켜볼 밖에 없었다. 참 모를 사람들이었다. 신랑의 부모들은 손님들에게 그런 불편한 대접을 하면서도 조금도 미안쩍어 하거나 조바심하는 기색이 없이 의젓하고 여유마저 있어 보였고, 손님들 역시 그런 불편을 당하면서도 짜증은커녕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며 흥겹고 만족해 보였다. 그들의 그런 여유는 어디서 오는지 나는 차라리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상에서 먹고 서서도 먹고 엉거주춤하고도 먹고 끊임없이 먹고 먹은 사람도 또 먹고 또 먹었다. 먹을 수 없는 굳은 떡은 치마폭에 쏟으면 쏟았지 상에 음식을 남겨 내보내는 일이 없었다. 새로 먹으러 들어오는 손님은 있어도 먹었다가 물러나는 손님은 없었다. 신랑의 부모는 무한한 여유가 있는 마술의 방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손님들을 무한정 청해드리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무한한 여유가 있는 뱃속을 간직한 사람들처럼 먹고 또 먹었다. 나는 신랑의 누이뻘되는 소녀에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먹다가 갈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태평스레 웃으며 큰 잔치니까 이런 법석이 며칠 갈 거라고 했다. 나는 비로소 5가마니의 떡살을 믿게 됐다. 그러나 처음 5가마니의 떡살 소리를 들었을 때 받은 그 풍요하고 흐뭇한 느낌 대신 지겨운 궁상이 연상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벽 헐고 들여놓은 색시 세간. 신랑 어머니의 각별한 배려로 나도 상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꽤 시장한 속에도 먹을 만한 음식은 없었다. 떡국은 너무 오래 끓여 국물이 꺼룩하고 떡점은 끈적거렸고, 인절미니 경단은 뻣뻣이 굳어 있었고, 돼지고기는 덜 삶아서 핏기가 가시지 않은 비계떡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는 나를 도저히 안 입고 와서 못 참아주겠다는 기분인가 하면 맛있는 척 억지로 먹어주는 내 위성과 인내도 안 입고 와서 못 참아주겠는 실로 묘한 기분이었다. 신랑 어머니가 시장할 텐데 어서 먹으라고 했다. 딴 사람들은 요새 서울서는 밀가루 섞은 가짜 떡국이나 먹어봤지 이런 순쌀로 한 진짜 떡국을 어디 가서 먹어봤겠느냐고 많이 먹고 또 먹으라고 나를 격려 고무했다. 나는 그런 격려에 힘입어 귀한 진짜 떡국을 한 그릇 걷더니 비웠다. 벼랑간 밖이 왁자지껄 하더니 색시집으로부터 세간살이가 왔다고 야단들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기대로 빛났고 너도 나도 큰 길까지 나가 세간살이를 마중했다. 나는 비로소 앞으로 신혼부부가 거쳐야 할 건넌방을 들여다 보았다. 분홍 꽃무늬 벽지로 도배를 새로 한 1평 반 정도의 좁은 방이었다. 그런데 3년차에 실려온 장롱은 집채만 했고 화장대는 또 따로 있었다. 나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났다. 우선 내 키도 약간은 수그려야 들어갈 수 있게 낮은 여닫이 문으로 그 장롱이 들어갈 성 쉽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아직도 시집장가 안 들인 아들 딸을 한 방에 수두룩이 데리고 있는 시부모니 안방을 내줄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세간살이를 맞은 시부모나 친척, 동네 사람들은 세간이 크고 번들거리는 것만 좋아서 환성을 지르고 부러워하고 며느리 잘 본다고 칭송도 하느라 도무지 정신들이 없었다. 나 혼자 조마조마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이웃 동네 색시라면서 미리 방 형편을 알아보고 거기 걸맞게 세간을 해오는 요량도 없다니 저게 무슨 주책이요 망신일까 싶어 안절부절을 못했다. 고와 보이던 색시가 벼랑간 미련퉁이로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시부모들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 마법의 방을 가진 분들같이 태연하고 다만 행복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새가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렸다. 누군가가 잠옷 유쾌한 소리로 문지방을 뜯어내고 옆 기둥도 빼내라고 했다. 쾅쾅 망치 소리가 났다. 한두 잔씩 받아 마신 막걸리에 얼근하게 취한 신랑 어머니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장롱을 위해 집을 허는 망치 소리가 흥겹게 울리고 잔치행은 드디어 절정에 달했다. 나는 시골뜨기라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은 모두 부러운 듯이 한마디씩 했고 곧 3동네 4동네로 이 신나는 소문은 퍼지리라. 아무개네 새 며느리는 어찌나 큰 장롱을 해왔는지 글쎄 한쪽 벽을 헐어 내고 들여놨대 하고 나는 저녁 때쯤 그 집을 하직했다. 집에다는 하룻밤 자고 오마고 하고 떠난 길이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신랑 어머니가 그 어려운 나들이에 가지고 하루도 묵어가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한사코 붙들고 늘어졌다. 나는 시부모 모시고 있는 몸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고 능청을 떨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놓아주었다. 순살로 한 떡도 시어머니께 맛보라고 한 보따리 싸주었다. 너무 많이 싸주어 심리를 걸어 나오는 동안 어디다 던져버리고 싶도록 무거웠지만 차보까지를 잘 가지고 왔다. 겨우 막차를 타고 서울의 불빛이 가까워지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버스가 휘황한 도심으로 빨려들자 나는 아침나절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는 나를 시골뜨기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소원감, 화려한 장소나 사교적인 모임에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촌딱같이 빙충맞게 구는 것 등이 다 내 뿌리 깊은 시골뜨기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그걸 부끄럽게 알고 지내왔다기보다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걸로 알고 지내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광안나들이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런 내 시골뜨기 성에 대한 자신마저 없어져 버렸다. 나는 제대로 된 시골뜨기도 못되고 딱 바라진 서울뜨기도 못되고 얼치기쯤 되는가 보다.